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을 둘러싸고 친문 그룹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뒤 이른바 조건부 대권 포기 선언을 했다는 설이 흘러나온가 하면은 박원순 서울시장 측도 내년 시장 사퇴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민주당 내 당권 싸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예. 어쨌든 싸움하고 불구경은 옛날부터 자기한테 손해만 없으면 재미있다고 그랬는데 민주당의 이런 당권 경쟁이 8월 말로 네. 그 유명하신 이해찬 대표가 네. 집으로 합니다. 네. 그 뒤를 물려받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네. 지금 물밑 경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특히 당권은 2022년 대선과도 지금 그렇죠. 맥이 다 있다는 그렇죠. 점에서 이게 대선 전초전 양상을 그렇죠. 띠면서 지금 더욱 격화되고 있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다 친문 그룹입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대종이 하나는 부산인맥, 네. 부산파, 뭐 부산 친문 그룹이라고 하죠. 네. 부산 그거 예, 중심으로. 예. 또 하나는 이제 부엉이 그룹이라고 네. 그 삼철의 하나인 전해철 의원이 네. 뭐 그 대표 비슷한 것을 하고 네. 있는 그 부엉이 그룹이 있어요. 네. 부엉이처럼 문재인을 잘 지키겠다 잠 안 자고 밤새 그런 뜻으로 그렇게 지었다는데 네. 이 두 그룹이 지금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그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 당권을 잡는 네, 게. 네. 당 의원들을 어떻게든지 그 표를 확보해야지 대권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의원이 그 지금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장 자리 맡으면서 그 당권에 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지역 간담회도 그렇죠. 하고 국회의원들도 몰래 만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면은 경제계도 만나고 진짜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지방 정치인만 가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가장 약점은 뭐냐? 당대표 시켜주면 8월에 시켜주면 내년 3월이면은 사퇴해야 되는데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되잖아요. 예. 당대표. 그러면 7개월짜리 당대표 뽑아서 뭐 하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찬반이 있는 거죠. 친낙 반낙으로 지금 그렇죠. 딱 갈라져 있어요. 지금 친낙하는 데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부산의 최인호 의원 같은 사람. 예. 그 부산에 어떻게 보면 친노무현, 친문재인 그룹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지금 그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나서고 있죠. 또 막 말씀하셨듯이 부엉이 그룹, 뭐 거기 홍영표 의원이나 이런 사람도 또 있잖아요. 거기 아주 중심적인 인물. 그렇죠. 근데 홍영표 의원은 이번에 그 당대표 나가잖아요. 홍영표 의원식 다 나가죠. 나가죠. 나가니까 거기에서는 이낙연 너 대권 하려면 당대표 좀 하지 마. 그거 논리에 안 맞잖아. 당권, 대권 분리하라는 게 당원의 취지인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문에서도 자꾸 좀 분화가 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낙연을 두고.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부산 뭐 친문이라고 하지만 최인호 의원이 그쪽에서 핵심 인사로는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최인호 의원 의견에 다 따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박재호 의원은 또 김부겸, 김부겸 좀하고 쪽은.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177석의 거대 여당이 4분 오열돼 가는 것 그렇죠. 아닌가. 대개 임기 말이 되면은 그런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그렇죠. 이제 이낙연 의원이 뭐 차기 대권 주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문들까지도 되게 양다리를 좀 걸쳐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호흡을 좀 들어놓은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그냥 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좀 인기가 높았는데 앞으로 갈수록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거대 네. 친문 그룹들이 자기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분화될 수밖에 없고 계파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럴 때 줄을 제대로 잡으면 자기 정치 인생이 또 보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험 드는 식으로 하는 거겠죠. 물론 뭐 이낙연 보험이 제일 안정적이겠죠. 근데 보험료가 좀 높을 겁니다. 예. 근데 그것도 또 참 정치라는 것은 아직은 대선까지 거의 뭐 올해 한 2년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모르죠. 네, 모르죠. 지금 이낙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정철이 책사잖아요. 예. 문재인 측근이면 책사가 김부겸을 만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부겸 너 대권 나오지 마는 대신에 당권 나가. 그게 조건부 그렇죠. 대권 보기설이에요. 그게 왜 문재인 측근인들이 움직이겠어요? 이낙연으로 조기에 확정되면은 뭔가 편치 않은 게 많은 거예요. 우선 뭐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이 뚝 떨어질 거고. 그렇죠. 차기로 가잖아요. 예. 차기 권력자로 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낙연이라는 의원이 대권 주자로서 저는 가능성이 물론 뭐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지만 저는 세 가지 점이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요? 하나는 첫째는 소신이 없어요. 예. 지금 현안에 대해서 뭐 하나 똑바로 자기 의사를 밝힌 게 없어요. 윤미향에 대해서 뭐 얘기 나오면 뭐 중대하게 보고 있다. 그러놓고 그 다음에는 얘기가 없어요. 옛날에 조국에 대해서도 조국 때 내가 뭘 했는지는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거다.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그런 두루뭉술한 얘기만 해요. 하나마나한 얘기. 소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의리가 없잖아요. 과거에 문재인 전 그 노무현 대통령을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할 때 이낙연 원내대표한테 얼마나 씹었습니까? 속된 말로. 국회에서 내놓고 씹고 요새 그 동영상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직 보진 않았는데 너무 그 참 있을 수 없는 정치 의리가 없다. 지금은 뭐 노무현 후계자 너무 그 자처하는 이낙연이가 너무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의리가 없다. 세 번째는 배려가 없죠. 배려. 소신, 의리, 배려. 당 대권 나가려면은 그래도 룰을 자기 지켜야죠. 7개월 만에 그만둘 당대표 나가서 그 전당대회 예산 그렇게 많이 쓰고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건 제가 보니까 도리에 어긋나죠. 그리고 또 이분이 밑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남 도지사 때 예. 국무총리로 발탁됐잖아요. 그때 정남도청에서 월드컵에 한국이 한 골 들어갈 때보다 더 축제 분위기였대요. 왜? 밑에를 하도 그냥 쪼으니까 어서 가더라. 물론 뭐 이낙연이 뭐 꼼꼼하고 뭐 야무지게 하고 이런 건 하는데 밑에 사람들을 좀 많이 좀 힘들게 한대요. 네. 근데 원칙주의자고 열심히 그렇죠. 해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우리가 기자를 이제 같이 뭐 시작도 같이 하고 쭉 같이 해봤는데 말하자면 엄히 다스리는 거죠. 네. 후배들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기사를 철저히 취재하게 돼요. 글도 제대로 정말 그렇죠. 자기 모든 노래가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면은 정말 골치 아픈 후배들 많잖아요. 차라리 내가 쓰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네, 뭐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나 뭐 여러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낙연이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이 그게 대권을 노리면서 당권까지 또 차지해서 기정사실화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건 뭐 민주당 당원들이 판단해야겠죠. 그런데 이 양정철이가 네. 문재인은 복심이고 뭐 책사 아닙니까? 네, 이낙연이가 전남도지사로 있을 때 네, 총리로 발탁한 것도 양정철의 건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양정철이가 다시 김부겸한테 그렇죠. 너 당권으로 나가라. 어떻게 보면 이낙연 견제 카드를 지금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부겸은 그러니까 양정철 입장에서는 이낙연이는 이 정부의 호남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때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국민의당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다 저 안철수한테 가인 그걸 분쇄하기에는 이낙연 카드만한 것 없다. 그런데 이제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이제 다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잘못하면은 다음 대선은 국회의원은 뭐라도 대선은 또 호남대 비호남 대결로 가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낙연이 나름대로 이번에 이제 종로에서 해갖고 나 호남, 그렇죠. 뭐 탈 그건 뭐 호남이다. 뭐 많이 불식은 했다지만은
자기 대선 구도가 자칫 그렇게 흐르면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또 김부겸 전 의원 쪽으로서는 보수도 말하면은 이게 쇼당 건 겁니다. 쇼당. 양정치가 쇼당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너 대권 노리다가 당대표도 아니고 전직 국회의원 백수잖아. 너 아무것도 못해. 내 이거 당대표만 하고 대권 안 나가는 거 너 쇼당 카드 너 받을래? 김부겸이야. 고육지책 아니겠어요? 예.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러다가는 잊혀지는 김부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얼른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만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연대설도 나왔잖아요. 네. 정 총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총리가 뭐 자기 대권을 겨냥해서 뭐 누구하고 연대한다는 게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나 그런 적 없다고 하지만 정세균 지금 총리도 자기 대권에 대한 집념이 그렇죠. 아주 강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또 인지도도 있고 예. 또 그분은 굉장히 우선은 싹싹하잖아요. 늘 웃는 얼굴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윤 대표님은 정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호적이고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저는 두 분 다 그래요? 잘 아는 사람이어서 사람이라는 게 뭐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낙연 전 총리 너무 욕심이 많고 한마디로 코로나19 대책위원장 하면 어려운 기업인 자영업자 이런 데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정치인 만나서 벌써 그 당대표 운동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세균은 뭐 총리 일은 제대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대권을 노려서 뭘 다른 거 잘못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비난은 저는 뭐 아직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정세균 총리도 대권 꿈이 있다고 봐야죠.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 변치 않죠. 지금 우리가 나이 때문에 안 나올 거다고 생각하는 저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얼마든지 저는 생각하고 살다고 봅니다. 대권 뭐 생각이 있다고 여당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있을 수 나중에는 있지 않겠어요? 김종인지가 나가려고 저런다. 그럴 수도 있죠. 모두 다 아니 대권감이 없다. 그러니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정치라는 게 주자가 생물인데 없다는데. 생물인데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죠. 물론 뭐 안 나갈 가능성은 많겠지만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고 그 연세대 왜 김영석 그 명예교수 한번 보세요. 올해 100살, 101살인데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 갖고 뭐 근데 노인네다 뭐 80이라니까. 근데 그것도 저는 뭐 나이 갖고 폄훼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김종인을 지지하고 누구 나이 많다고 그 떠나서 본인들의 속마음은 다 어느 정도는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친문들이 가장 불안감을 이낙연한테 느낀다고 한다면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무현 그러니까 부산의 노무현을 발탁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호남 사람들을 배려를 했어요. 네. 근데 부산 인맥이 쫙 청와대로 이제 그렇죠. 한 1년 있다 들어옵니다. 네. 그게 제일 수장이 문재인 그때 그렇죠. 민정수석 그렇죠. 나중에 비서실장까지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호남을 싹 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낙연한테 가면은 처음에야 뭐 친문 좋다 어찌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호남 인맥들이 차지하고 자기들은 아웃될 거다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이 호남 가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죠. 내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호남을 중용을 하겠다. 그렇죠. 잘못했다. 네. 그건 오해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무릎 꿇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되라는 법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제일 불안해하는. 그래서 끝까지 강력한 상대 경쟁자를 두면서 그렇죠. 견제를 해갖고 누가 더 나을 건가를 바라보지 않겠냐. 계속 그래서 싸움을 시켜야죠. 지금 카드도 뭐 김경수 카드도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판이 자꾸 차일피일 밀어주고 있지만 살아 있어요. 뭐, 아직은 사도 뭐, 있죠. 뭐 2년이나 남아 있고. 그렇죠.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도 1%뿐이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도 대권 꿈을 지금 더 강력하게 불태우고 있고 최근에 언론 보도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만은 내년 시장을 언제 사퇴할 건가 그 시나리오까지 검토해 봤다는 거예요. 서울시 내부에서 작성을 했대요. 뭐 내부라고 하지만 박원순이가 해보라고 했겠죠. 해보라고 했죠. 그 감이 왔겠어요. 물론 그걸 뭐 내부에서 박원순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작성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년에 나가는 시나리오에 12월 9일
9월 9일, 7월 9일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12월 9일은 나가려면 공직 사퇴를 90일 전에 대선해야 되니까 12월 9일이 마지노선이고 아니면은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등록을 하는 9월 9일 날 사퇴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7월 9일 날 그때는 이제 그 예비 후보 등록이거든요. 예, 예비 후보 등록부터 일찍 사퇴해서 대선 전에 뛰어들 수 있는데 저는 12월 9일 박원순 나가더라도 내년 12월 9일까지 마지막까지 간을 좀 보다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죠. 뭐 그렇죠. 쉽게 나가겠습니까? 예, 나가면 영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렇죠. 그때까지 간 보다가 아니면 들어보는 그렇죠. 거라고 누구 봐야 도와주는 식으로 뭐 또 뭐 할 가능성도 좀 있죠. 어쨌든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뭐 코로나 이런 네. 부분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습니다만은 기본소득 이것에 대해서도 자기는 기본소득은 보다는 고용보험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게 낫다 해갖고 착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기본소득이고 또 이낙연도 기본소득 쪽에 호의적인데 그러나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 쪽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은 조금 그러니까 거기다 딱 얼른 숟가락을 얹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기민하게 움직인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저는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도권이 구멍 다 뚫렸잖아요, 서울이. 큰일 났어요. 예. 근데 뭐 과거에 메르스 때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잘한다고 청와대 아첨이나 떨 게 아니라 뭔가 좀 빨리 좀 해야 되는데 뭐 지하철이나 뭐 밀집, 유흥업소 이런 데 무방비로 다 놔뒀잖아요. 학원도 그렇고 뭐 콜센터 그냥 무방비로 놔두고 정치적인 제스처만 하고 났다가 정작 중요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지금 다시 주저앉고 있잖아요. 저는 박원순 시장은 대권 전에 네 할 일이나 좀 해라. 그러니까 좀 하죠. 자기 할 일을 코로나를 확실히 그렇죠. 제압을 하면은 대권이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서 밀어줄 네, 거예요. 알아서 밀어주게 되죠. 그렇죠. 지금 대선 지지율 1%잖아요, 박원순. 지금 아마 다시 조사하면 0.1%도 안 나올 거예요. 뭐 했나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메르스 때는 그 난리 법석을 찍어 버렸잖아요. 뭐 그냥 진짜. 밤에 기자회견을 하고 뭐 그러고 막 그랬는데. 저 보니까 과천 대공원에 제가 동네에 있어서 매일 그 산책 나가는데 거기 벤치다 테이프나 발라놔가지고 의자에 못 앉게나 해놨어요. 그 산책로나 막아놓고 진짜 의자에 앉는다고 무슨 코로나 세 걸리는 말이에요. 진짜 할 거 밀집된 데 그런 데 통제한다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학교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술집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공연한 대공원에 그 벤치나 테이프로 말라놔서 못 앉게 만들어 놓고 그 둘레길도 막아 놓고 이런 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하는 박원순 시장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박원순도 대권 꿈을 강력히 지금 키우고 있고 최근에는 김두관 의원 경남 양산에서 당선된 뒤로는 지금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윤미향 앞에서 또 거기 적극적인 지지파로 나서고 뭐 친일 분자들 어찌한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두관 의원도 대권 꿈을 지금까지 절대 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경남지사 하다가 대권 도전한다 해가지고 저 해남에서부터 서울까지 뭐 걸어오고 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경선에서 탈락해버렸지만 그 이후 나름대로 착실히 자기 꿈을 키워왔는데 이번에 양산에서 했기 때문에 경남에 마땅한 대권 주자 없지 않느냐. 김경수, 조국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그 대안은 나쁜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여건이 지금 복잡하다합니다 사실은. 뭐 김두관 의원도 뭐 한번 노린다고 할 수 있고 뭐 꿈은 또 높이 꾸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김두관 의원이 여태까지 보여준 정치적인 역량이나 이런 거 볼 때 합창단에서 혼자 왜 고음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 외마디 소리 지르는 사람 합창단에서 좀 그런 느낌이 져요. 아직 대권 가기는 좀 많이 좀 닦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미래통합당에서 홍준표를 양산에 공천했으면 김두관 떨어졌을 거거든요.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졌죠. 그러니까 참 미래통합당이 참 대권 주자 하나 또 만들어 준 거죠. 그러나 이낙연이가 지금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호남에 이번에 28개 중에서 27개를 석권했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 후원회장이라든가 유세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확보한 데다가 지금 서른 의원이라고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5선인가 6선 됐는데 그 사람이 대세 다 정해졌는데 쉽게 가지. 그래서 이낙연한테 딱 썼어요. 근데 서른은
통교동 쪽에 어떤 그 기류도 뭐 끌어올 수 있지만 하나는 민평년을 아주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김근태 전 네, 의원이 네. 꾸렸던 그 민평년. 네. 그 민평년 세력이 아주 똘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몇십 명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당권 도전했다가 물러서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거 보니까 영 뭐 결기가 없네. 뒷심이 무르네. 이런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서 기왕에 나선 걸음, 네. 내친 걸음, 끝까지 간다. 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끝까지 당권 도전하겠다. 뭐 그 아직 공식 선언만 안 했죠. 네. 그리고 뭐 전쟁으로 말하면은 뭐 물자나 식량이나 그 자금이나 이게 제일 많은 게 지금 이낙연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이런 신고 두고 물론 합종 연행으로 해서 또 저 홍영표, 우원식, 김부겸, 뭐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합종 연행으로 또 뭉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만 하지만 딱 단일화가 그렇죠. 된다면은 이낙연 대 그렇죠. 반대 해볼 만은 하겠지만 지금처럼 뿔뿔이 이렇게 나서면은 각계 전투로 가서는 이낙연 못 이깁니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또 김부겸 의원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게 뭐 홍영표나 뭐 우원식 이런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자꾸 언론에 이렇게 자꾸 나온대요. 또 틀리게 틀어서 그렇다고 우리 쪽은 이렇게 단합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낙연이라는 그 성을 부수기는 그 진나라 밑에서 합종연행 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진나라가 결국 통일했잖아요. 아직은 이낙연이가 진나라하고 비슷한 형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당 쪽에 황교안 전 대표가 네. 뭐 정치 은퇴를 한 적은 없어요. 대표만 네. 물러났는데 네. 최근에 얼핏 들리는 이야기들은 황교안 계보 네. 말하자면 친한그룹이라고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하고 뭐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강력한 네. 정치 복귀랄까 이런 의사를 표명을 하고 네. 타진도 한다. 네. 시기를 어느 때쯤으로 하면 좋으느냐. 그래갖고 아마 연말을 좀 지나고 당분간은 좀 조용히 있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구고 만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황교안 전 대표가 우리들 판단으로는 이미 정치적으로는 끝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인은 요 앞에 있는 여러 여당의 대권 후보들처럼 강력한 대권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착각은 자유죠. 정치 DNA가 본인이 없는 줄 알면 저는 정계 은퇴하는 게 도리 아닌가 싶어요. 그 본인이 이번에 그 다 이길 수도 있었던 4.15 총선을 완전히 망쳤잖아요. 공천부터 자기의 비전 또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를 그만둬야 될 이유가 한 3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더 세어봤네요. 한 30가지 도저히 저는 그래서 제일 맞는 게 색소폰 불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 간증하는 거 이런 거 추천하고 싶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잘못 또 보수 쪽에 또 전도사 자격증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네, 침례교인가요? 뭐 지금 자칫 또 미래통합당에 숟가락 얹으면 당이 또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보수는 앞으로 30년, 50년 자리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좀 망치는 일 좀 그만하고 조선 임진왜란 때 원균 장군은 그래도 애국자인게요. 칠천량 해전에서 본인이 전사했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복귀할 기회를 줬잖아요. 죽어서. 근데 황교안은 왜 안 죽냔 말이에요. 죽는 게 은퇴하는 거죠. 없어져야지 새로운 미래통합당 싹이 날 수 있는데 있으면서 자꾸 그 농약을 엉뚱한 데 좀 뿌리지 않는 그런 일이 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지만 뭐 전사했다는데 전사도 아니라는 또 얘기들도 있어요. 쳐가지고 산으로 내뺐는데 원균이 원래 몸이 뚱뚱했다면서 많이 못 도망가고 붙잡혀갖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냥 장렬히 싸우다 죽은 그건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 맞어요.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었죠. 그건 전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저보다 훨씬 역사에 해박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이제 당권 경쟁을 놓고 친문들 간에도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당권을 넘어서 대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 특히 민주당 내 친문 그룹 내에서도 각자의 이해관계 또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